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1부 시작합니다. 양일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중요한 포인트 있는 이란 사태 아주 중요한 한 7가지, 8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 대통령의 아들 유세프 페제시키안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온라인에 이란 지도부, 정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란 지도부의 내부 상황을 공개를 했죠. 뭐 아버지하고는 직접 보거나 연락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했어요. 일부 정치인이 공황에 빠진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견해 차이는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였다. 영원히 싸워야 하나?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미국이 철수할 때까지, 이란이 완전히 붕괴하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몇 가지 중심 내용만 뽑아봤습니다만, 이 이란 대통령의 아들 유세프 어떤 발언, 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좀 한심한 꼴이 됐다. 한심한.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네. 아버지를 뭐 2월 28일에 개전한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네. 혹시 뭐 시위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을까 하고 나가봤더니 결국 못 만났다. 뭐 비밀 내각 회의 뭐 그런 데 들어가 봤더니 뭐 의견이 다 뿔뿔이 갈려 있고 뭐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란의 그 정치 체제상 대통령은요 그냥 행정부 수반에 지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메네이 국왕이 모든 실권을 담당하는 거고 우리로 치면 무슨 행안부 장관 정도밖에 안 돼요. 대통령의 위치가. 그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뭐 어떤 이란의 중대한 무슨 결정권이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란의 그 통합 지휘 체계는 없다. 그러니까 이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수뇌부가 이미 개전 첫날 증발했기 때문에 지금 통합적으로 이란 내지는 이란 외부 세력,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같은 사실상 뭐 이란하고 한 팀인 그들을 통합적으로 통제하고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하는 시스템은 없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은 끝난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중앙 지휘부하고 각 군벌들, 그 이란이 꽤 넓은 영토거든요. 각 지휘마다 흩어져 있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군벌들 가운데 들리는 첩보입니다. 야, 이거 어차피 싸워봐야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은밀한 경로로 투항을 혹시 언제쯤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그래도 투항을 할 때 뭐 이 사람은 좀 처벌해서 좀 빼주면 안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물밑으로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좀 강성들이 있는 거예요. 야, 사나이 이래 죽어도 한 번 저래 죽어도 한 번인데 남아 있는 미사일은 쏘고 끝내자. 지금 그래서 그 지역마다 지금 막 그 뭐 호르무즈 해역에다 미사일을 날리고 하는 그게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피가 뜨거운 지역 군벌들은 막 좀 대들고 조용히 있는 군벌들은 뭐 물밑으로 살궁리하고 있고 좀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런 정황을 강력히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른 장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을 반대했던 미국 전직 대테러 수장이 있었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 켄트 국가 대테러 센터 소장. 자, 이 소장이 전 소장이 됐어요. 이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르그 섬 점령 계획이 나오자 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하르그 섬에 대해서 점령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이후에 추가 공습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죠. 그런데 하르그섬 점령 계획에 대해서 이 조스 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될 것이다. 그곳에 미군을 투입하는 건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상 인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뭐 여러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여러 이 하르크섬 점령 계획에 관한 분석이 있었는데 이 조켄트의 발언도 그렇고 행보도 그렇고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 하르그 섬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란 본토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네. 그 이란 본토는 수심이 낮아가지고요. 일단은 그 하르크 섬이라는 곳에 있는 대형 원유 저장고에 파이프를 일단 보내줍니다. 네. 근데 그 하르크 섬은 수심이 깊어가지고 대형 유조선이 바로 정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르크 섬을 장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란의 원유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조 켄트는 그래도 전에 군사 작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또 시리아에서 작전하다가 아내를 잃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마 암호 해독하는 그런 쪽 장교였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직접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자신의 동료 또는 후배 그 해병대가 그 위험한 작전을 참여했다가 또 목숨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 그 진정성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어제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란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5일 동안 발전소는 내가 때리지 않겠다. 근데 발전소를 때린다는 의미는 발전소를 때리면 우리가 이제 전구나 가전제품을 쓸 수 없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가 나오질 않죠. 그렇죠. 수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민생이 완전히 다운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위대의 그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좋다. 뭐 이란이 슬슬 대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5일 동안은 내가 발전소는 안 때릴게. 대신 5일 동안 내 마음에 드는 항복 조건을 제시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5일 안에 잘 협의가 된다면 뭐 해병대를 투입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란전이 발발 직전에도 왜 항공모함 2대를 이란 인근으로 보내서 지금 이게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이번 해병대 역시도 그냥 협박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병대를 보낼 준비를 다 해놓고 여기서 이제 해병대까지 들어온다면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끝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인 항복을 위한 요건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굳이 해병대를 하르크 섬에 지금 투입할 유인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작전상으로도 그 하르크 섬의 대형 원유 저장고하고 그 정박해 있는 그 유조선까지 가는 파이프라인만 잠가도 예. 원유 시설 거기만 딱 예. 그것만 사실 막아도 예. 그리고 파이프 그거 정밀 타격해서 부셔버리면 언제든지 파이프야 고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조켄트가 지적한 말이 일리는 있거든요. 어쨌건 하르크 섬이라는 지역에 해병대가 가 있으면 거기다 드론하고 남은 미사일을 퍼부으면 그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5일 동안은 좀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예, 선수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다른 차원의 한번 이 주제도 한번 좀 살펴보죠. 탄도미사일, 즉 이란이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 군 기지, 뭐 미국, 영국 공동 군사 기지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새롭게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에 있는 약 4,000km를 날아갔다. 그간에 이란은 2,000km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대외적으로 표명을 해왔어요.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 바 있는데 자 이번에 이란이 어쨌든 디에고 가르시아를 공격한 거 저 한 4,000km 나갔다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란과 기술 공유가 북한과 기술 공유가 이루어진 거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상당히 북한의 기술을 이전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일단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국제법상 대략 한 5,500km 이상을 날아가면 그건 ICBM으로 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봅니다. 근데 이번 미사일은 한 4,000km 정도 날아갔기 때문에 비행한 거리상으로 보면 ICBM급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를 지금 거리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4,000km 정도를 미사일을 날리려면 일단은 대기권 바깥으로 올려야 돼요. 대기권 바깥으로 올려서 일정한 각도로 낙하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
두 발을 쏜 것 같아요. 아직 확인된 거 아닙니다만 군사 정보 게시판에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발을 쏜 것 같은데 두 발 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쏜 한 발은 대기권 바깥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떨어져야 그게 목표물에 정확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서 한 수백 킬로 못 미친 바다에 그냥 떨어져 버렸고, 두 번째 쏜 미사일은 그래도 꽤 자세를 잘 잡고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를 SM-3 미사일이 요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첫째 우리가 막 이란이 이제 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대는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이 이란에서 저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화염의 열기를 보고 인공위성에서 이미 잡았어요. 미사일 쐈구나 저거. 그럼 인공위성에서 어떤 화염을 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정황을 전 세계 미군 기지에 동기화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른바 메이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미군이 정식 채택한 그 방공 시스템 메이븐 시스템의 핵심 운영 체제가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화염의 불꽃을 보고 미사일 발사를 알고 전 세계 기지에 이러이러한 위치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니까 혹시 너희 기지를 향하는 것이 아닌지 빨리 계산해 봐라. 그래서 미사일 날라오는 궤적을 보니까 우리 기지로 오는 게 맞네. 그걸 이지스함이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SM-3를 요격했다는 이야기는 네. 최소 150에서 500km 상공 대기권 밖에서 잡은 거예요. 네. 그 이야기인즉슨 대기권 바깥으로 탄도나 추진체를 올려보낼 정도의 기술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란이 기존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2,000km 정도 날아가는 기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아까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의 기술을 이전받았건 나름의 갖고 있던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이건 물밑에서 미사일의 역량의 시험을 계속 올렸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를 저 괘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당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핵무기의 역량, 폭발 역량이 됐건 미사일 추진체 역량이 됐건 계속 뒤에서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란을 방치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 ICBM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점에라도 미국과 연합 전력이 이란을 무력화시킨 게 얼마나 고마우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저 이란이 전 세계 어디든 즉각 타격할 수 있는 ICBM 체계까지 완성했다면 대한민국으로서 볼 때는 악몽인 거예요. 왜? 미국이 뭐가 아쉬웠냐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자국 영토에 이미 쉐일 타이트 오일이 300년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이란에 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방으로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시기를 조금만 늦췄으면 어찌할 뻔했느냐. 저 ICBM이 대한민국을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비행한 거리는 4,000km 정도지만 발사 각도만 바꾸면 저건 능히 ICBM 구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저 기술을 넘겨줬다고 가정하면 이제 미국이 저거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이란에게 불법적으로 기술을 전수한 북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당장 뭐 올해 11월에 그 중간 선거 때문에 어떤 뭐 공세적인 어떤 걸 못한다 그래도 미국이 저거 모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량 국가 내지는 이렇게 신정 국가, 독재 국가의 무서움을 이번에 또 깨닫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미동맹, 한미연합전력이 그 고리가 약해지면 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그 천궁2 미사일이 UAE에서 빛을 발한 그것도 미국의 정보 자산과 연계해서 그 성적이 나온 거지 자체적인 미사일 역량만으로 그만큼의 요격률을 보일 수가 없다. 미국 첨단 전력의 무서움 그리고 이란 신정 국가의 무서움을 동시에 우리가 체감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유럽과 나토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죠. 중요한 변화 시점이 지금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자,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나토 사무국장 마르크 류터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나토에 또는 유럽연합에 소속된 주요 국가들한테 그래 개방작전에 사실상 좀 참여를 해라.
협조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주요 국가들이 발을 좀 빼고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건 그렇고 하면서 발을 빼는 상황이었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나토 회원국과 여기에 2개 국가가 더 포함됐습니다. 한국, 일본 등 22개국이 결집할 것이다. 자, 이재명 한국 정부가 결집할 것인가는 아직 좀 퀘스천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나토 회원국 플러스 2개국도 결합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이는데 나토 사무총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즉 나토의 소속 국가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거 이거 답을 할 차례다. 함께 결속을 할 차례다.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그야말로 그 나토가 이제야 좀 재구실을 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맹방 우방은 영국인데 영국도 사실 그동안에 좀 이민자 정책을 놓고 미국하고 많이 갈등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일종의 행동대장 노릇을 자임한 겁니다. 우리 22개국의 이번에 모인 그 22개국은 실무 군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루스 소셜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은 다 받아 먹으면서 니네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으르렁댄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청해 부대나 그 이상의 파병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우방으로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청해 부대 일단 급파하고 나머지 기뢰 제거라든가 하는 그 전력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병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파병하려고 둥실둥실 가고 있는데 5일 안에 이란이 전면 항복하고 신정체제 끝내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생색은 내면서 피해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퀴터 총리가 지금 깃발 들고 나갈 때 우리도 수저를 얻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 두 번째는 지금 호르무즈를 미국이 40여 년간 2개의 항모 전단을 보내서 지켜준 덕에 뭐 물론 미국도 이익을 얻었겠습니다만 우리의 안보와 번영 또한 가능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0년을 항모 전단 2개를 보내는 비용이 얼마쯤 들까? 자, 항모 한 대, 그다음에 보통 항모 전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항모 한 대, 이지스함 3-4대 호위로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잠수함, 보이지 않는 잠수함, 그리고 하늘의 인공위성 무슨 뭐 정찰기, 이걸 통째로 항모 전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루 운용비 시동 걸고 있는데 90억 원이에요. 그럼 2대니까 180억 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180억 원씩 40년을 곱해봐라. 그런 미국의 희생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그 주한미군 주둔비, 그 방위비가 아닙니다. 주둔비라고 하면 전기세, 물값 뭐 이런 정도. 또 미군은 용역을 많이 주니까 청소나 경비, 업체들 뭐 쓰는 돈. 그런 기본적인 이영만리 타국에 미국 젊은이들 와 있는 그 주둔비 좀 공유하자는데 그거 깎으려고 들었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그랬어요. 굳이 그런 푼돈 깎으면서 미국을 화나게 해놓으니 지금 호르무즈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폭탄이 지금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 우파 진영이 바로 이런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주둔비 깎지 마. 그 달라는 대로 좀 줘라.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얻는 이익이 그 1조, 2조 가지고 계산이 되느냐. 그런 좌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너희들은 저 배알도 없어? 왜 남의 나라 군대가 와 있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왜 자꾸 돈까지 챙겨주라 그래. 이 꼴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역에서 가는 대부분의 원유가 80-90%가 일본하고 한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니네들이 지켜라. 자, 그러면 항모 전단 2개 하루 시동만 걸어도 180억 원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하고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범한 미국의 중산층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병까지 민기적거린다. 뭐가 올지 알겠냐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슈퍼 301조 같이 좋은 법도 있는데 그 비상경제권한법으로 관세 그거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어. 발목은 잡긴 뭔 발목을 잡아요? 아니, 비상경제권한법으로 살살 관세에 물리던 거 지금 슈퍼 301조로 때려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파병까지 미뤄서야 되겠는가? 최선의 경우 5일 안에 이란이 저 사태가 종료될 수도 있다. 빨리 우리가 파병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을 다해 파병을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 결정이라도 하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시는 와중에 이 병력 파병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파병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이 증파 문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하고 그 시점에 임박해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란과 지금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통화를 했고 곧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때릴 때도 참 묘하게 작전을 썼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습하는 2월 28일 불과 오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오후에 공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수천 명이 합산하면 대략 5천 명 정도가 지금 증파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일 미군 제11 해병 원정대가 이미 증파가 됐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근처에 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11 해병 원정대 82 공수사단 다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바로 증파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5일간의 시간과 새롭게 증파하는 이것과 이걸 이제 같이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그 리얼리티 쇼 이것이 거의 정말 극에 달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첫째는 지금 이란에 실권자가 없다. 그러니까 쿠슈너 너 얼른 가서 실질적인 권한과 협상 능력이 있는 자를 찾아와라. 이란에 대한 거의 모멸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6대 요구안을 들어주면 지금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우리나라 다 작살내놨다. 이거 보상해야 된다 너희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6가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그걸 다 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 배상금을 주긴 좀 가오빠지고 너희들 묶어놨던 동결한 자산 정도 풀어줄게. 그럼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6대 요구안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 너희들은 5년간 그 어떤 종류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없다. 2번 우라늄 농축은 금지한다. 그리고 IAEA의 사찰을 100% 전면 수용한다. 세 번째 핵시설은 영구 해체한다. 네 번째 영내 대리 세력 저 하마스, 뭐 헤즈볼라 영내 대리 세력 그 못된 놈들 자금 지원 중단한다. 그리고 그들 무장 해제시켜라. 자 여섯 번째 호르무즈의 완전하고 영구적 항행 자유를 보장해라. 그리고 서방의 인지를 다 석방해라. 자, 6가지 조건이 말이 좋아 6가지 조건이지. 이란이 이걸 받으면 이란은 중동의 신정국가 반미 진영의 두목으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안 받으면 해병대가 들어갈 판인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바둑둘 때 외통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네.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응징한 다음 중국에게 야 중국 뭐해? 니들도 호르무즈 정리하려면 파병해라. 말하자면 중국의 수족 같은 부하 둘을 응징한 다음 호르무즈 정리하게 군함 보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이 그 말을 듣고 군함을 보내면 반미 진영의 맹주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고 안 보내면 호르무즈에 협조하지 않아? 오케이 너 관세. 호르무즈에 너 군함 안 보냈지? 그럼 너 앞으로는 이거 못해. 너 반도체 이거 규제. 이게 외통수인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정말 트럼프의 협상 전술 앞에 정말 이란 이 당국이 정말 얼마나 당혹스러울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란이 이거 받을 것인가? 아마도 이제 격렬한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야, 그냥 트럼프 대통령 하자는 대로 하자. 다 죽게 생겼다. 야, 그래도 그 6개 다 받으면 우리가 신정 국가냐?
그래도 우리가 신을 모시는 나라가 그럼 못 쓴다. 야, 신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격렬한 내부 혼란과 내부 분쟁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하늘만이 알 겁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 강습 부대를 보내서 정말 이란을 어떠한 희생이 좀 있더라도 네. 이란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중 봉기를 유도해서 정말 친미 정권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 세계의 그 이란의 신정국가 지도자들이 저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저희는 이제 신정국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할게요. 정말 이 버라이어티 쇼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흥미진진하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그 예전에 그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예. 일본을 처음 진주해서 맨 처음 한 것이 그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천황을 신 비슷하게 예. 신격화했었단 말입니다. 맨 처음 한 것이 그 천황을 라디오 방송국에 불러갖고 국민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게 시켰다는 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지금 이란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어떤 경우의 수가 유력할 것인가. 일단 5일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좀 추가 질문 아까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제 30일 그 해병 원정대 82 공수사단 이 부대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이제 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간에 주일미군 제1해병 원정대가 지금 약 열흘 전쯤에 일부 움직이기 시작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대략 헤르무즈베베 싱가포르를 거쳐서 올라갔다. 82 공수사단도 이 최정예 부대가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대들의 특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네. 우리에게 허락을 받는 나라는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네. 이른바 그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그래서 공해 통항의 자유는 미국의 세계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그걸 건드리고 우리가 검문소 역할을 하겠다고 드는 것은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30일 해병 원정대하고 제82 공수여단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두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 30일 해병 원정대는 기습 상륙 전문 부대입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상륙해서 말하자면 대규모 육군의 진입로를 만드는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하르크 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 본토의 연안에 핀포인트로 가서 대규모 육군 병력을 투입했을 때 무슨 미사일 공격을 한 군부대라든지 레이더 시설 이걸 먼저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2월 28일에 이란을 공습할 때 최초의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제30일 해병 원정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82 공수사단은요. 미 최정예 기습 신속 대응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치고 빠지긴 귀신 같은 부대인 겁니다. 이 두 부대를 지금 인근에 지금 배치해놨다. 이것은 거의 지난 2월 초에 항공모함을 이란 영해에 갖다 놓은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협박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댓글창에 그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왜 그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왜 잡지 왜 위험하게 그 하강하는 단계에서 SM-3로 잡았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한 시점에서 상승할 때 무척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요. 그 상승하는 단계에서 잡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정점에 올라가면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살짝 멈춰요. 그리고 각도를 잡습니다.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갖고 지상에 닿을 때는 마하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권 바깥에서 멈춰서 각도 잡을 때 그때 때려야 안전한 거예요. 그 SM-3 미사일이 그때 최고도에서 잡는 겁니다. SM-3가 못 잡고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사드가 잡아요. 사드가 못 잡는다. 그러면 최후의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잡는 그 다층 방어 체계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병 원정대가 강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지금 해외 정보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지금 이미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발전소 한두 개만 날려갖고 수도가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굳이 해병대 투입해가면서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지금 지 혼자 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있는 군부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럼 지켜보면 이게 알아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해병대를 급파할 것인가에 뭐 그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군사 작전이라는 것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미래를 짐작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앞으로 5일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나토 문제와 나토 사무국장이 나토국과 한국,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해서 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풍부윤님 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알려진 사실과 조금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다카이시 사네 일본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자위대 지원을 파병하겠다. 자위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입장을 밝힌 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러니까 유엔 그냥 미국 대사라고 할게요.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일본은 자위대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사실상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좀 클 걸로 예상했나요? 일본 외상이 나섰어요. 모테기 도시미스가 일본이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방송에서는 지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함정 파견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여러 해석이 있던데 자위대 함정 파견 문제 어떤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고 보세요? 아무리 뭐 일본 미일 동맹이 거의 뭐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 다음이 지금 미일 동맹이라고 해도 네. 지금 자국의 군대를 해외로 파병하는 데 있어서 그럼요 당장 보내야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희생과 비용이 따르는 선택인 만큼 물론 기뢰 제거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요 이러면서 약간 말꼬리를 늘려야 또 네. 미국하고 그 사이에 또 물밑에 협상도 하고 또 일본도 미국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좀 크게 보자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 대한민국과 일본이 둘 다 파병 안 하는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본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징벌이라고 해봐야 관세 좀 올리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이 지금 뭐 헌법을 좀 고치고 정상 국가화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제동을 거는 정도.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그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거든요. 예. 뭐 경제적으로 좀 성의 표시하라 그러면 돈으로 주문 그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301조로 두들겨 맞을 거고요. 파병 안 하면. 그리고 아마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금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독촉할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그 주기로 한 거 그거 차일피일 미루면 그만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우라늄 농축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아직 우리가 협상해야 될 게 많아요. 또 마지막에 너희들 그동안에 주한미군 주둔비 물값 전기세 정도만 받았는데 안 되겠다. 방위비 한 100억 불 정도 한번 내보지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한 100억 달러 정도 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파병을 둘 다 한 일이 파병을 안 했다고 가정할 때 파병을 하지 않은 후폭풍을 일본은 감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없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민기적거린다고 우리도 같이 민기적거려도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은요 거의 영혼의 동맹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미일 동맹이 전 세계 그 어떤 우방들보다 튼튼하고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스텔스 전투기 F-35가 있습니다. F-35를 조립하고 잘 조립됐다는 최종 검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디에트 가르고 섬에 떨어진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그것을 잡은 미국의 인공위성 AI 시스템 그 시스템을 공유한 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완전히 공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해상에서 미국, 중국 전투기 대치하는데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조금 외교적인 수사를 보이고 조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해서는 곤란하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보다 훨씬 뭐 앞으로 5일 안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일단 파병하고 보는 접근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배님께서 시간을 1분만 주신다면 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공위성의 기술하고요. 예. 이번에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떨어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기술은 90%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인공위성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좌익 진영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도 자주국가인데 북한도 인공위성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인공위성 실험하는 그 국가의 자주권까지 너희들이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가 욕을 먹었던 정치인이 이제 과거 그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가 그랬습니다. 네. 그 학력고사 잘 본 분인데 역시 그 학력고사 점수하고 지성은 그게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연예인 가운데서는 고 신해철 가수 신해철 씨가 그 엇비슷한 얘기하다가 욕을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잔 말이에요. 인공위성을 쐈을 때 북한이 대한민국이 인공위성을 쏘면요 민간 영역에서 인공위성을 쓸 일이 많아요.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갑니다. 우리 관광 갈 때 또 포켓몬고 같은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지만 북한은 민간인들이 인공위성을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통제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그러니까 그것이 핵탄두가 아니라 진실로 인공위성을 쐈다 그래도 그 인공위성은 군사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쓴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위성 실험하고 ICBM 그 발사 실험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려는 그 좌익 진영의 시도 그 참 허접하게 짝이 없는 선동이다. 그 나중에 그 신해철 씨가 그랬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저 트위터에 썼다가 욕을 좀 먹고 나중에 네. 어떤 예능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좀 나댄 면이 있습니다 하고 멋쩍게 인정하는 모습에서 참 인간적인 면모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트위터 끝에 뭐라고 썼냐면 그 북한의 인공위성 실험을 축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뒤에 써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이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무혐의 그 판결문을 보니까 그 술 마시고 썼다는 부분이 좀 참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의 문제를 이렇게 연예인들이 예능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위성 기술과 ICBM 기술은 90% 일치하므로 북한이 앞으로 쏘아 올리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생각하기님이 몇 분 더 지났어요, 박사님. 1분 30초 얘기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좀 군사적인 문제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박사님, 내일 다시 한번 군사적 문제 포함해서 이런 문제 좀 몇 가지 좀 쟁점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따끈한 첩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